옛날 옛적 이름은 없지만 저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실력 있는 대장장이, 명망 있는 학자, 경이로운 예술가, 그리고 깊은 신앙을 지닌 성직자가 한 다리로 연결된 네 마을에 각각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도시는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각 마을은 자신이 가진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종종 서로 경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커다란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 중앙의 거대한 시계탑이 상징하는 시간의 기계가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계가 멈추자 누군가가 순간을 늘려버렸고 태양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도시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장이 마을의 주민들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감각적 가치를 믿었습니다. 기계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 고치자. 그들은 도시의 이곳저곳에서 기계 부품을 수집하고 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기계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학자들의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적 가치와 논리를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그저 기계를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학자들은 도시가 쌓아온 오랜 기록과 문헌을 읽고 이론을 연구하며 시계의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분석으로도 시계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예술가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는 예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계에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색과 소리로 도시를 채웠고 예술적인 작품으로 시계의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창조물에도 시간의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직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며 침묵 속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문제다. 우리는 신성한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도심 중앙의 교회에서 도시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위안을 주었지만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네 마을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마을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대장장이도 학자도 예술가도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의 힘을 믿는 평범한 소년이었죠. 소년은 말했다. 네 가지 가치가 따로 떨어져 따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대장장이로부터 기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빌리고 학자로부터 시간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예술가의 창의적 사고와 성직자의 신성을 연합했습니다. 소년은 각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게끔 설득했습니다. 대장장이는 기계를 고치고 학자는 그 이론을 보완하며 예술가는 그 아름다움을 재창조하고 성직자는 영혼을 싣도록 모았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던 각 가치, 아름다움이 하나로 융합되어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들이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함께 융합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각 가치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결정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도시에는 트리니티 로봇 카페라는 곳이 있었다. 이 카페는 유명한 과학소설 작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테마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 카페에는 세 가지 특별한 로봇, 바리스타가 있었는데 각각의 로봇은 3원칙 중 하나를 상징하고 있었다. 하루는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었던 주인공 재민이 이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다. 재민이 입구에 들어서자 반갑게 인사를 건넨 첫 번째 로봇 바리스타, 이름하여 1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1호는 언제나 친절하고 모든 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로봇이었다. 과연 3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을 철저히 수행하는 존재답게 1호는 손님들이 뜨거운 음료에 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며 자주 뜨거운 물 조심하세요 라는 알림을 잊지 않았다. 재민은 1호가 안내한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았고 그때 두 번째 로봇 바리스타 2호가 다가왔다. 2호는 고객님 어떤 음료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며 재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추천했다. 3원칙 중 두 번째 원칙에 충실한 2호는 항상 고객의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재민은 2호의 추천에 따라 바닐라 라떼를 주문했다. 2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몇 분 후 완벽하게 준비된 바닐라 라떼를 재민에게 가져다 주었다. 라떼를 마시며 휴식을 즐기던 재민은 우연히 옆 테이블에 모인 로봇 관련 잡지를 발견했다. 잡지를 집어들어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는 세 번째 로봇 바리스타 3호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모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진 로봇으로 늘 자신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3원칙 중 세 번째 원칙을 근거로 사모는 자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었다. 사모는 혹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나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수리나 업그레이드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커피를 다 마신 제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로봇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때 갑자기 카페 안에 전원이 깜빡거리며 약간의 혼란이 일어났다. 손님들은 놀랐지만 비로는 즉시 주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이오는 손님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사모는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하며 혹시 모를 이상에 대비했다. 모두가 협력하여 이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미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미는 로봇의 세계가 단순히 기계적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인간과 로봇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삭 아시모프가 꿈꾸던 미래의 한 단면이기도 했다. 기술이 진보하면서도 인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로봇의 자율성 간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커피 한 잔과 함께 경험한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계곡과 풍부한 전통이 깃든 한 마을에 공자의 인이라는 가르침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재밌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난꾸러기, 호기심이라는 뜻의 장난호였다. 장난호는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마을에서는 종종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에 휘말리곤 했다. 어느 날 장난호는 시장에서 장이 서는 광경을 보다가 문득 공자가 말하는 인을 실천하고자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다소 특이했다. 그는 인을 실천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로 장난호는 마을 대장장이에게 갔다. 그는 대장장이가 무겁고 힘든 망치를 내리치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곁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고래들이 춤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상상 속의 세계로 대장장이를 이끌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대장장이는 고프팡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덕분에 그날 하루는 무척 즐거웠다. 두 번째로 장난호는 마을의 논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다가갔다. 농부는 고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장난호는 농부의 모자를 바람에 날려버릴 듯한 우스꽝스러운 광대분장을 하고 다가가 농부의 곡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벼는 아마 하늘까지 자랄 거예요. 라고 외쳤다. 농부는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했지만 결국 그의 칭찬 섞인 과장에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장난호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 그들의 나날이 얼마나 훌륭하고 각자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즉흥 노래를 만들었다. 주민들은 장난호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가볍고 우스꽝스럽게 풀어내는지 보며 함께 웃었다. 이런 장난호의 행동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크나큰 웃음과 행복을 가져왔다. 그의 호기심 어린 행동은 자연스레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늘려주었다. 어느새 마을 주민들은 장난호의 행동을 통해 공자가 말했던 인의 진정한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지 엄숙한 도덕적 실천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체의 의도와는 다르게 장난호는 공자가 말하는 인을 몸소 실천하면서 마을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 그는 남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즉 인간다움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임을 재치 있게 증명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단지 웃음과 친절의 문제임을 깨달은 장난호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을의 분위기를 밝히는데 앞장섰다. 그의 이야기는 인이 단지 완고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과 기쁨을 퍼뜨리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작은 전설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선한 바닷가 마을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은 그 이름처럼 주민들의 선한 본성과 따뜻한 마음 때문에 유명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마을을 맹자의 꿈의 마을이라고 불렀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중심에는 사랑의 벽이라 불리는 거대한 벽화가 있었다. 이 벽화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과 진정한 선함의 의미를 담은 여러 격언들로 채워져 있었다. 마을의 전통 중 하나는 모든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벽에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선한 본성을 탐구하고 표현할 기회를 준다고 믿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건 작은 소년 리오의 생일 전날이었다. 리오는 밤낮으로 벽에 그릴 그림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완벽한 선함이란 즉 무엇인지 알고 싶어 쉬지 않고 생각했다.
리오는 결국 모든 사람의 얼굴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물, 즉 웃는 애를 그리기로 결정했다. 그의 그림은 큼지막한 웃음을 띤 태양이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다. 리오의 그림은 곧 마을에서 화제가 됐다. 사람들은 해의 미소에서 자신이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더 자주 미소 짓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을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외딴 곳에서 수상한 남자가 마을로 들어왔다. 그는 무뚝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꺼려 보였다. 하지만 리우의 호기심은 멈출 줄을 몰라 그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왜 이 해님처럼 웃지 않아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잠시 멈추고 시선을 그림으로 옮겼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세상에 그리기에 아직 많고도 많은 슬픔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야기를 들은 리오는 맹자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남자에게 말했다. 맹자는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슬픔도 우리 내면의 선함을 깨닫는 일환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남자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웃음을 얼굴에 피워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리오와 함께 그린 벽화는 더욱 풍성해졌고 웃음이 가득한 마을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었다. 리오는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맹자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서로의 행동 속에서 찾고 연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한 바닷가, 마을은 맹자의 성선설을 진정한 의미에서 증명하는 공간이 되었다.